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저녁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알고 있는데 와주셨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네요. 왜 오셨어요? 뭐 이러면서 농담입니다. 너무 이렇게 뵙고 싶었고요. 평택 지속가능발전대학을 하고 있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그게 벌써 10년이 된 게 너무 좀 자랑스럽다고 해야 되나요? 저도 다른 지역의 지속가능발전대학을 몇 년째 갔었는데 이렇게 오래된 데는 여기가 처음인 것 같아요. 되게 반갑고 했습니다. 여기 혹시 기다리시는 동안 QR로 설문 한 5가지인데 하셨을까요? 네, 하시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저를 아시는 분들이 여기 되게 많으세요. 저희 평택환경교육센터에서 활동하시는 강사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이 와 계시고, 그리고 이제 그리너리 원장님도 와 계시고, 또 우리가 강의나 이런저런 활동에서 뵀던 분들이 많이 와 계셔서 되게 좋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같이 공부한 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지속가능발전교육 앞에서부터 정책도 배우시고 전체 흐름도 배우시고 그 내용도 많이 배우셨을 텐데 사실 저한테 주신 숙제는 환경 분야였어요. 근데 17가지 중에서 사실 환경 분야에 해당하는 게 굉장히 많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13, 14, 15번을 좀 숙제로 주셨는데 사실 제가 주로 얘기하는 분야는 13, 14, 15보다는 4번에 해당하는 교육의 역할을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이다 보니까 일단 전반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지속가능발전교육에 관련한 활동이나 이런 얘기들을 앞부분에서 좀 쉽게 얘기를 건네드리는 차원에서 하고 뒤에 제가 또 주어진 숙제를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근데 최근에 그런 SDGs에서 나오는 환경 분야가 어떻게 이행되고 있나 이런 데이터들과 그리고 현상들을 중심으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사실 뭐 1시간 15분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잘 쪼개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그림을 취미로 그리고 있고요. 그림 그리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평택에 오면서부터 제가 너무 열심히 일을 하는 나머지 그림 그릴 시간이 너무 없는데 이 그림은 그래도 평택에 와서 최근에 그린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다 보여드리진 않았는데 여기는 이제 DMZ가 있는 인제의 생명평화동산이라고 하는 강원도 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기도 한데 여기에 가면은 이렇게 너무 많이 가렸네요. 태양광이나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형태의 우리가 살고 싶은 마을의 모습을 사람들이 같이 그리면서 소통도 하고 그런 생활들을 해나가는 곳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저는 전국적으로 환경운동을 하고 환경교육을 하면서 보면 너무 이렇게 부러운 지역들이 되게 많거든요. 저는 평택이라는 곳에서 이런 공동체, 어떤 미래를 꿈꾸는 어떤 공동체의 모습들을 많이 만들어가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그림을 첫 화면에 한번 넣어봤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제가 다른 강의할 때는 평택의 그림을 좀 담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설문조사 하셨나요? 네, 그러면은 그 화면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여는 말로. 제가 뭐 시간도 짧은데 한 번씩 쫓아다니면서 말 걸기가 어려워서 그냥 말 거는 설문을 몇 개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환경이 궁금했어요. 지금 지속가능발전대학을 벌써 오늘이 몇 차신가요? 꽤 하셨죠? 5강, 오늘 5강. 너무 똑똑해서 막 감당 안 되시지 않으세요? 너무 이렇게 유익한 내용을 많이 배우신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까지 오실 분들은 굉장히 수준이 높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수준 높은 분들은 환경하면 뭐가 떠오르시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제일 많이 떠오르는 건 기후네요. 오늘 날도 덥고 제가 오늘 서울에 회의가 있어서 갔다 왔는데 와 진짜 너무 덥네요. 움직이는 동안 계속 기후위기 그리고 쓰레기, 미세 플라스틱 쓰신 분도 계시며 그리고 미래라고 쓰신 분도 있고요. 저분 누구세요? 급하다. 네, 동감입니다. 급하다라고 하신 분도 계시고 무조건 지켜야 할 것 그리고 녹색 성장이나 이런 것들 써주신 분도 계십니다. 이 히읗만 4번 쓰신 분은 환경하면 너무 기분이 좋으신 거죠? 네, 오늘 많이 웃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를 쓰신 분도 계시네요. 그리고 난민을 쓰신 분도 있고요. 이만큼 환경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그런 스케일들이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환경교육을 많이 하신 분도 있고 또 환경을 처음 접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환경이 건네는 그런 의미에 대해서 한번 같이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다음 장 넘길게요.
관련한 내용들을 제가 강의할 때 좀 정리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속 가능성이라는 단어가 쉽진 않잖아요. 보통 사람들도 막 평소에 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어? 이런 걸 수다 떨면서 얘기하는 단어는 아니잖아요. 여러분한테 너무 익숙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표현하실까 좀 궁금했습니다. 미래를 위한 지구와 환경 절박합니다. 미래 세대를 더불어 살자. 미래 세대로 공동체 유지. 뭘 해야 할까? 통합적 접근. 네. 우리의 과제, 꾸준한 발전. 모두 같이 해. 그래도 굉장히 진취적이시네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런 진취적인 그런 용어들이 되게 인상적입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기후위기는 인간의 과도한 욕망 탓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기 한번 4.4를 클릭해봐 주실래요? 몇 명인 거지? 네, 4.4 지금 11분 정도 답을 하셨으니까 네, 많은 분들이 과도한 욕망 탓이다라고 답을 하셨고, 인간 사회보다 생태계나 생물 다양성의 지속 가능성이 더 심각하다라고 하신 분도 꽤 많은 분들이 대답을 해주셨네요. 그런데 마지막 응답률이 조금 저조하군요. 인류가 과연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스러운 답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도시에서 살고 싶은지, 사실 이 질문이 좀 궁금해서 제가 오늘 질문을 드렸던 건데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 생각보다는 공동체가 친밀하고 잘 되어 있는 도시, 그리고 생애주기 맞추면 돌봄 복지가 잘 되는 도시, 그런 공간, 그런 마을을 꿈꾸시는군요. 너무 좋네요. 따뜻한 정보들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생태 자원 환경이 풍부한 도시도 4분이나 답을 해주셨네요. 그리고 주거나 아니면 학습권이 좋은 도시, 그리고 자원순환 도시도 에너지의 달인 마을도 이렇게 꼽아주셨습니다. 저는 아마 저보고 응답하러 있으면 교통이 좋은 도시에 있을 것 같은데 한 분밖에 안 계시네요. 저 고덕에서 여기 오려면 진짜 힘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궁금했는데, 지속 가능한 미래로 갈 때 우리가 SDGs 혹은 ESG에서 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으로 개인이 변하는 것, 우리가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 그리고 사회가 변해주는 것, 사회가 변형되는 것, 그 다음에 기술이 진보하고 기술이 바뀌는 것, 이 3가지를 중요한 전략으로 꼽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거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봤는데, 역시 여러분은 개인의 변화와 사회 변혁을 굉장히 높게 뽑으셨습니다. 혹시 한 분, 기술의 진보를 꼽으시는 분은 어떤 분이실까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살짝? 비밀인가요? 네, 비밀. 네, 알겠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제 강의 자료로 다시 가서 이런 얘기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찮은 일인데 네,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사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여러분 자료 이미 받아보셨겠지만, 사실 제가 강의를 준비할 때는 일본 얘기를 많이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게 한정된 시간에서 많이 못 다루겠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다 이제 꺼내놓고 봤더니 실제로 강의 자료에는 저 내용이 많이 안 남아있어서 좀 죄송한데, 어쨌든 우리가 살고 싶은 도시나 마을이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제가 생각하는 이야기들을 조금 풀어낼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저한테 주어진 숙제, SDGs와 환경 13번에서 15번까지는 현재 어느 한 주소에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기후위기가 심각하다는 걸 다 아시고, 그래서 이제 되게 자극적인 데이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국가에서 SDGs를 우리가 소화해서 국가 보고서를 쓰고, 거기서 우리가 이만큼 이해했습니다라고 하는 보고서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걸 조금 보고 싶어서 저도 좀 볼 겸 여러분하고 같이 이렇게 읽어드리는 시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게 그 부분을 또 다뤄보려고 하고요. 아마 1, 2번 하면 시간이 다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시간이 조금 더 있다면 제가 이제 경험했던 다른 나라의 지속 가능성과 관련한 사례를 한두 사례만 뽑아서 마지막 3번째 그 시간에 3번째 챕터에 있는 것들 중에서 한두 개만 좀 보여드리면 어떨까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1, 2, 3번 어떤 게 궁금하세요? 손으로. 아무도 안 궁금해하시는데 빨리 그러면 얼른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여기 평택학생교육센터 소속으로 아마 저를 여기
이제 소개시켜주려고 저를 관계 부르신 것 같아서 잠깐만 소개를 해드리면 우리 센터에 와보신 분들 많겠지만 고덕에 가면은 부시지원길이라는 곳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이렇게 이 전체가 저희 건물입니다. 저희 앞에 여기 별표 있는데 저희 센터가 있지만 뒤에 아주 넓은 면적에 평택시 전역에서 들어오는 쓰레기가 처리되고 있는 곳이고요. 지하 6층까지. 겉으로는 되게 아름답죠. 잔디밭도 있고 앞에 워터파크도 있고 저희 교육센터도 있고 그렇지만 실상은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가 다 모이는 곳에 저희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느 기관에서 오셨는데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오셨더라고요. 즐겁게 이렇게 좋은 장소를 찾아서 왔다 이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곳에서 보고 계시는데 이 쓰레기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좀 볼 수 있는 투어도 좀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환경교육으로 평택을 변화시키고 싶어 하는 평택환경교육센터가 여기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기회가 되면 꼭 한번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센터가 조금 늦게 만들어졌어요. 원래 다른 지역은 환경교육센터들이 조금 됐어요. 저는 환경교육센터라는 곳에서 일한 지 25년 정도가 됐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는 꽤 일찍 시작했는데 평택은 2002년도에 설립을 했고 저희가 작년에 내려온 게 2004년도인데 본격적으로는 작년부터 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 한 20년 늦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라도 시작하게 된 이유는 이제 환경교육하고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이 기후가 얼마나 심각한지, 환경이 얼마나 심각한지 계속 얘기를 했고 사회적 소통을 했고 그래서 법에도 이제 교육기본법에 생태전환 교육, 기후변화 환경교육을 해야 한다라는 문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의무를 지자체가 해야 된다라고 2021년도 그래서 2022년부터 저 법이 적용이 되면서 평택도 좀 늦었지만 조례를 만들고 환경교육을 본격적으로 하는 기관이 만들어지게 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지속가능한 사회로 가는 거죠. 그 지속가능한 사회의 모습 형태 중에서 생태전환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강조하는 생태전환 사회로 가는 환경교육도시 평택을 지향하는 그런 활동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그런 바운더리는 기반을 만드는 것부터 해서 학교를 활성화하고 학교환경교육을 그리고 사회환경교육과 연결하고 이거를 파트너십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지속적과 같은 이런 거버넌스 그룹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여기에 뭔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 여기 평택형 환경 강사분들이 많이 와 계신데 우리 선생님들은 다양한 곳에 가십니다. 학교로도 가지만 복지관, 평생학습시설 굉장히 다양한 곳에 환경교육이 필요로 하는 곳에 이분들이 굉장히 좋은 역량을 가지고 가서 교육을 확대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평택시 환경교육센터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처음에 왔을 때는 저기는 교육하는 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반이나 양성, 조사, 네트워크 홍보 이런 활동들을 그 법에 맞게 기능들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도 이해하시면 좋은데 이게 이제 예전에는 유아 초등학교 대상 환경교육이 주를 이뤘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한 80% 가까운 한 70몇 %는 환경교육이 학령기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학령기 아이들이 커서 사회생활을 하고 우리나라 사회를 움직이기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어요. 많이 남아있고 10년 뒤에는 그 친구들이 지금 꿈꾸는 직업이 아닌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서 살아야 될 정도로 기후도 환경도 너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학령기 교육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성인학습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도 오민족장님 먼저 와서 말씀을 나누기를 이 지속협이 지금 이런 시민대학 하시는 거 너무 좋고 그리고 여기에서 또 강사들도 양성하시고 확산하면 좋겠고 그러실 때 성인교육에 조금 더 포커스를 더 보시면 어떻겠냐. 왜냐면 너무 중요하고 어려운데 진짜 어른들이 바뀌지 않으면 아이들의 미래를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아 초등 오늘도 이제 경기도 장학사님들이랑 회의를 하고 왔는데 학교나 교육청은 이미 많이 바뀌었어요. 학교 교육 과정에 다 생태전환 교육을 하려고 하고 그걸 어떻게 반영할지 이미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를 고민하지 않아도 더 잘하세요. 지금 교육청 예전에는 안 그랬지.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학교랑 밖을 연결해주는 역할, 그리고 이 성인들의 청년부터 노년까지를 어떻게 변화의 주체로 만들 것이냐, 이게 우리의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파트는 이렇게 저가 늘 하고 있는 교육 얘기를 한 30분, 40분 정도 하고 나머지 30분 정도는 그 환경 주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는 근데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평택환경교육센터는 뭐 실무자 3명에 인턴 활동가까지 한 5명 정도 일을 하고 있는데 5명이 할 수 있는 일은 작지만 5명이 뿌리를 내리고 많은 기관들과 협력했을 때 굉장히 많은 변화들을 이끌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다른 기관들과 협력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사회로 가는 길은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나 마을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지속가능 발전 대학에서 질문해야 될 것은 1번에 대한 질문, 17번에 대한 질문이라기보다는 그 1번부터 17번까지를 관통하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사회에서 살고 싶은가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1번하고 17번 이렇게 구분해서 하나씩 배우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 1시간씩 해도 17시간을 해야 돼서 제가 게을러서 그래요. 근데 다 필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짚어주시는 건 너무 반가운 일인데 또 한편으로는 다 배우고 나서는 우리가 1번이 뭐냐, 2번이 뭐냐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살고 싶은 도시는 뭐지? 이 질문을 같이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제가 제목에 강조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맨날 가진 재산이라고 옛날에 그린 그림밖에 없어서 이렇게 가면 이렇게 전망이 보이죠? 그래서 뒤에 산이 있고 앞에 물이 흐르면 그 사이에 도시를 형성하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기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까지가 다 환경이죠. 그럼 지속가능하다는 것은 저 강이 계속 흘러야 지속가능한 거고 저 뒤에 산이 푸르러야 지속가능한 거인데 보이지 않는 것도 되게 많다는 거죠. 우리 평택 같은 경우는 공기 문제 되게 심각하게 느끼시잖아요. 혹은 문화. 문화가 진짜 이렇게 하는 문화가 우리가 지속 가능한가? 이런 질문을 저는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까지. 그래서 저는 이제 환경학을 이제 학부에서 전공할 때 환경학 개론책을 딱 펴면 환경이란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좀 민망하지만 그래도 옆에 분 한번 봐주시고 뒤에 분 한번 봐주시겠어요? 교회는 아니지만 서로 인사 좀 해주시고 오늘 환경이 마음에 드세요? 네. 여러분이 환경, 지속가능 발전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여기 오셨다는 거는 내가 옆에 사람한테 너무나 중요한 환경이기 때문에 좋은 환경이 돼야 되는 되게 어마무시한 내 삶의 변화를 만드는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여러분이 떠올려 주셨는데요. 다른 그룹도 되게 다양하게 나와요. 근데 예전에는 압도적으로 자연자원이 나왔는데 요즘에는 거의 압도적으로 기후나 이제 뭐 플라스틱, 폐기물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국민들한테 이제 환경부에서 10년 동안 할 때는 무조건 요즘에는 기후변화가 1위를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자연경관이 무조건 1위를 했었거든요. 10년 전 얘기예요. 10년 전부터 순위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근데 평택의 환경에 대해서 물어보면 좀 달라져요. 전국적으로 물어보면 기후. 근데 평택 시에서 환경 문제 뭐가 제일 크다고 생각하세요? 유해물질 얘기도 나오고요. 평택은 좀 고르게 나와요. 근데 그래도 압도적인 건 쓰레기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되게 가까이에서 느끼는 문제를 되게 깊이 인식한다는 거죠. 그래서 환경하면 떠오르는 이런 단어들이 가벼운 질문이지만 실제로 내가 환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연으로서의 환경일 때 우리가 보호하면 되는 것인데 자원으로서의 환경은 관리를 해야 돼요. 숲을 그럼 이번처럼 산불이 저렇게 어마무시하게 나면은 나무 식재를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이렇게 지구온난화가 심해지면은 오래된 나무를 다시 이산화탄소를 많이 흡수하는 나무로 바꿔야 되나?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거죠. 자연으로 봤을 때 고민하지 않았던. 그래서 자원으로서의 환경도 있고요. 그리고 문제가 너무 많이 생기니까 환경교육도 그전에는 그냥 야외 교육이었어요. 자연보호. 근데 이런 문제로서의 환경. 그리고 지금은 이런 게 이미 우리 뭐 하루에도 미세 플라스틱을 많이 먹고 있을 정도로 이제 삶의 터전 전체가 바뀌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 이 도시를 어떻게 바꿔야 되나라는 질문으로 커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 말고 다음 세대 우리가 아무것도 배출하지 않아도 앞으로 50년
제공하는 이산화탄소가 존재하고 있을 텐데 이걸 어떻게 하나? 그럼 미래 세대들은 어떻게 하나? 이 사진을 여러분 툰베리 너무 많이 보셨을 텐데 이 친구를 제가 보고 반가워서 이 세 사진을 하나 더 넣었는데 이 친구 초등학교 때 저한테 인터뷰하러 왔던 친구거든요. 환경 기자 한다고. 근데 이제 뭐 요즘에는 이런 뉴스에 막 나오더라고요. 계속해서 아이들이 그 질문을 계속 키워가면서 자기의 미래를 고민하고 있는 게 좀 안쓰럽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청소년들은 정말 나는 왜 이런 고민을 해야 되나 이런 억울하다, 환경하면 억울하다 이런 단어를 쓰는 아이들. 그러면 그 미래 세대에 대한 고민.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같이 공동체로서 바뀌지 않으면 절대 변화가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올해 작년인가요 벌써? 여기 평택역 앞에서 우리 여기 평택에 있는 환경 하시는 분들과 기후행동 집회를 아까 그 툰베리 때문에 촉발된 전 세계 집회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목소리를 내고 같이 모이고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중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은 사람들이 자기가 놓인 환경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교육을 할 때도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교육을 좀 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근데 평택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전 세계 환경 문제는 너무 심각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99.5%. 우리 지역은 어떠냐 했을 때도 99.5%. 근데 다른 거는 매우 심각하다가 좀 많이 줄어들어요. 우리 지역을 생각할 때. 근데 그 이유는 좋은 이유는 평택이 정말 깨끗해서. 근데 두 번째 이유는 환경교육을 하고 나면 이 퍼센테이지가 달라지더라고요. 그 환경에 대해서 민감성이 늘어간 그룹은 매우 심각하다의 퍼센테이지가 훨씬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갭을 줄여주는 게 우리가 좀 또 어떤 면에서의 역할도 있겠다. 그러려면은 제대로 된 정보와 인식을 제공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역할이겠다. 그리고 우리 지역민들은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 쓰레기 문제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더라. 근데 저희가 경기도 다른 지역이랑 같이 조사를 해봤는데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들은 한두 가지 이슈만 되게 크게 나와요. 근데 우리 평택 지역민들은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골고루 환경 민감성을 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 나와서 그게 조금 인상적이었고 어떤 면에서는 환경 민감성이 높다는 거는 환경 소양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교육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냥 생활에서 많은 문제들을 접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반갑고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데이터죠. 그러면 이런 분들은 자기가 실천했을 때 얼마큼 바뀐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저희가 조사를 했고 그건 이제 뒤에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가 환경 문제, 여러분 다 알고 계신 환경 문제를 제가 말을 꺼냈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라고 했을 때 제가 모두에 얘기한 것처럼 개인이 변하는 방법이 있고요. 개인이 모여서 사회가 변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우리가 그러면은 되게 무기력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텀블러를 갖고 가봤자 더 뭐한 거 아니야?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질문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늘. 그래서 요 얘기를 이제 앞에 부분 얘기하고 뒤에 부분도 조금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 부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시민이 되어야 될까? 질문을 했을 때 우리는 이제 환경과 인간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거냐라고 하는 환경 소양의 문제인데 그게 사실은 아까 우리 평택 지역 시민들이 되게 민감성이 높다고 했는데요. 뉴스를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똑같이 들어도 아우 심각하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나랑 상관없어. 흘려들어요. 근데 민감성이 높으신 분들은 심각하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민감하게 환경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도록 소통하는 것이 아마 여러분이 SDGs를 공부하시고 강사로 혹시 나가게 되신다면 그런 부분에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미 여러분은 평택 시민이 되셨고 저도 이제 올해 들어서 드디어 이제 평택 시민이 되었어요. 법적인 시민이 작년까지는 법적으로 서울시 시민이었는데 지금 30년 만에 시민권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시민성이라는 거는 평택 시민으로서의 시민성은 우리가 시민으로서 책임의식과 공공성을 어떻게 가질 거냐 평택 시민으로서 이런 질문일 텐데 여기에 생태라는 말이 앞에 붙어요. 환경, 지속가능 발전, 교육 이런 걸 받으신 분은 생태 시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생태라는 단어가 앞에 붙는 순간 굉장히 고차원이 됩니다. 왜냐하면 영토성이 없어져요. 평택이라는 지역에서만 생각하던 거는 안 돼요. 지금 지속가능발전대학에서 하시는 얘기들은 대부분 글로벌하잖아요. 글로벌한데 로컬에서 풀어야 돼요. 그래서 글로컬이라는 단어들이 이제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래서 그랬을 때 그 전에 문제들은 대부분은 내가 잘해주면 제가 나한테 잘해줘. 그러니까 내가 좀 더 잘해줘야지. 이렇게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들이었는데 환경 문제만큼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쓰레기를 안 버려도 옆에 사람이 버리면 이게 10년 뒤에 우리 집 앞에 올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이게 다른 데 가서 영향을 줄 수 있을 거고 그러니까 비구애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영토를 넘어서고 인간과 생물 종간의 관계에서도 그러니까 주고받고가 아니라 그냥 굉장히 그런 자발성에 의존하는 그런 시민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높은 덕성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개인들이 생태 시민이 되는 일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고 1년 뒤에 좀 제가 어떤 때는 막 열정을 쏟아서 막 하면 어떤 분들이 너무 감동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1년 뒤에 또 가서 강의를 하면 오세요. 제가 작년에 선생님 강의를 듣고 진짜 안 해본 게 없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들어주고 그럴 때 제가 이 얘기 하거든요. 이게 너무나 높은 덕성이라서 우리는 길게 계속 이거를 우리가 이런 시민성을 가질 수 있는지 계속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같이 가자고 얘기하지 않으면 거의 안 되는 게 맞아요. 선생님이 그렇게 하신 거고 잘하신 거고 조금 더 이제 그런 격려받을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같이 만들어주고 그리고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우리 지역을 지속 가능하게 바꾸고 싶잖아요. 어떠세요? 우리 지역의 변화를 원하세요? 네. 그 다 손을 드셨어요. 제 말씀으로. 그러면 누가 변화시키실래요? 누가 이 일을 하시겠어요? 여기는 다 손 드실 분들만 오신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은 그걸 내가 하고 싶진 않거든요. 근데 그 이제 세계 시민, 지구 시민이 된다는 것은 이 아래에 계신 분들이 손을 들도록 하는 거라서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분들이 손을 들었을 때, 저도 같이 할래요 라고 손을 들었을 때는 엄청난 변화가 올 거고, 그래서 그 개인의 변화가 개인에서 머무르지 않고 사회로 가야 된다라는 것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동의를 하고 있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현장에서 막 이슈를 얘기하고 지식을 제공하고 이거는 개인적 차원에서 끝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공동의 힘으로 만들어낼 것인가가 교육이 해야 되는 고민 중에 하나고 우리 같은 분들이 같이 해주셔야 될 고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육을 할 때 환경교육, 여기 이제 우리가 계속 주구장창 보고 있는 17가지 중에서 하나하나 끊어서 이건 네가 해, 이건 내가 할게 이렇게 해서 되는 문제가 잘 없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 이렇게 그런 말이 써 있어요. 그래서 그건 아니고 다 같이 해야 돼 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저희가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녹이고 있는지를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저는 원래 수질 전공자예요. 수질 기사로 그 건설회사 연구소에서 고도 정수 처리 시스템을 개발하는 일을 4년 정도 했었어요. 사회 초년생인데.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전극에다가 물을 오염된 폐물 이런 거 2만 ppm을 이렇게 오염시킨 다음에 그 전극에다 놓고 한 30분 돌려주면 거의 다 처리가 됩니다. 99.5%가 그러면 그거를 99.9999 이렇게 늘려가는 게 이제 정수 처리 기본인데 사실은 그 무슨 얘기를 하려고 또 물이 근데 물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물이 왜 오염됐지?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그리고 과학적으로 얘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지? 이것만 가르쳤었어요. 환경에서 얘기할 때 제가 배웠던 수질 체계도 개통도 같은 것들이 나오지 이게 인문사회적이거나 아니면 이걸 어떻게 관리해야 되지? 이런 얘기가 없었어요. 저희가 배우는 체계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지속가능 발전 교육의 관점에서 이런 주제들을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교육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물을 매개로 하지만 모두를 위한 물을 하면 저희가 한 가지를 더 넣어요. 물의 과학적인 특성, 그리고 물의 오염, 그리고 물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지 그 사이에 물은 공정하게 분배가 되는가? 물의 공정한 분배를 넣어요. 그러면 그 순간 이제 질문이 시작되죠. 우리가 이 물을 이만큼 다 써도 되나? 아니면
교육해주나 뭐 이렇게 하면서 자연자원에서 시작을 하지만 이야기를 민주시민이나 갈등 해결이나 인권의 문제로 질문들이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17가지를 다 배우지 않더라도 이 17가지의 주제들을 어떻게 하면 융합해서 배울 수 있을까? 제가 이제 환경교육가가 되려고 하는 분들 강의를 이제 주말에는 많이 하는 편인데 그분들하고 늘 하는 얘기는 지속가능 발전교육, SDGs의 17가지 목표를 우리 수업에 적어도 3개 이상은 좀 녹여냅시다. 하면 나중에 해보면 어떤 경우에는 5개, 7개 녹여내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건 질문 하나만 바꾸면 되거든요. 그런 연습들을 하면서 조금 더 사회를 통합적으로 볼 때 포커스를 많이 둡니다. 주제뿐만 아니라 역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희는 다양한 교육 방식을 고민하는 게 지속가능 사회로 가기 위한 핵심 역량들을 이렇게 봤을 때 그냥 규범적으로 이렇게 살아 라고 해서 되는 것도 있지만 그것도 필요하죠. 근데 미래에 대한 예측 역량도 있어야 되고 나무를 봤는데 숲을 이해하는 시스템적 사고도 해야 지속가능 발전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역량도 필요해요. 게다가 협력하는 역량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저는 학부 수업을 한 몇 년 전에 하다가 1년 하고서 저 그만할래요 라고 하잖아요. 힘들더라고요. 이 모든 활동 같은 거를 아이들한테 시켜보니까 1년 내내 저 모두 바꿔주세요. 혼자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협력에 대한 숙제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근데 이 환경 문제만큼 지속 가능성만큼 협력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그리고 통합적 문제 해결 역량 이런 직관 발전 교육에서 말하는 역량들을 이렇게 고르게 반영하려고 하는 게 저희 교육하는 사람들이 노력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좀 직관적인 사례로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하나 있는데 제가 환경부 교육과정 만들 때 몇 년 전에 한 건데요. 저는 이제 여기에 계신 분들이 이 17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이해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질문을 사회랑 소통하실까에 대한 질문으로 봤을 때 이거를 좀 말씀을 드려요. 이 마트에 가면 애호박 있죠. 저 애호박을 싸고 있는 비닐의 이름을 아세요? 제 강의 들으셨던 분들 맨날 하는 얘기가지고 이게 인큐 비닐이라고 써 있어요. 마트 한번 가보세요. 써 있습니다. 인큐베이팅을 시킨다고 해서 인큐 비닐이에요. 여기 농업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텐데 그렇다는 얘기는 애호박이 조금 했을 때부터 저 포장을 씌워놓고 저기에 맞게 자라네요. 그런데 사람들은 저거를 많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거 사시죠? 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걸 사는 이유는. 저거밖에 없어요. 저게 제일 많아요, 요즘에는. 그리고 가격도 싸요. 그리고 좀 깨끗하고 예쁘고 상품성이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가요? 근데 유통하는 사람은 저게 너무 좋아요. 안 모르잖아요. 그리고 많이 사가죠? 많이 사가니까 싸지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자연산 호박은 가격이 더 비싸요. 대부분. 그리고 문제 잘 안 갖다 놔요. 선택권이 없어요, 우리한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희가 교실 수업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저기는 애호박이 있지만 옆에 당근이나 이런 못생긴 아이들을 잘 본 적이 없죠, 마트에. 안 팔리니까 안 갖다 놔요. 그럼 얘네를 버리는 거예요. 얘네는 못난이 농산물이라고 해서 버려지는데 1년에 10%의 농산물이 못생겨서 버려져요. 그리고 나머지 식탁에 올라가지 못한 애들은 다 합하면 3분의 1. 근데 걔네들이 배출하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0%가 이런 농산물에서 나와요. 그 10%는 어마무시하게 큰 숫자예요. 그 온실가스를 차지하는 거에 제일 많은 포션이 건물 건축인데 건물을 지을 때 10%, 얘를 운영할 때 28%가 나옵니다. 근데 그 10% 건물을 지을 때 나오는 것만큼 우리가 먹지 않는 농산물들이 유통 과정에서 혹은 못생겨서 버려지는 과정에서 메탄가스로 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매개로 삼아서 저희가 이제 그 17가지 목표를 한 5가지로 나눠서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환경적인 문제. 일단 얘는 재활용이 안 돼서 소각하거나 매립해야 되는 문제. 그리고 얘가 침출수가 많이 나오고 메탄가스를 마출하는 문제 이런 게 있고요. 근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생산자의 권리나 소비자의 권리도 되게 이게 좁아져요. 우리가 소비자가 이걸 선택하고 싶지 않은데 얘밖에 안 파는 거예요. 그리고 매끈한 게 다 좋은 거구나 라고 하는 다양성에서도 좀 모양이 다양한 걸 우리 사회가 존중하지 않는데도 기여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버리지 않을 권리. 내가 이걸 꼭 애호박 하나 먹으면서 플라스틱 버려야 돼? 뭐 이런
저 사실은 오늘 오면서 되게 참담했던 게 회의 갔다가 아침에 이제 사무실에서 이제 다른 기관에서 교육하고 그리고 이제 갔다가 먹는데 아침에 또 뭐 저희 수고한다고 맛있는 커피를 이렇게 플라스틱에 탁 해서 주시고 가시는데 안 되고 이럴 수 없잖아요. 감사히 먹겠습니다 먹고. 그리고서 회의를 또 갔는데 갔다가 너무 날이 더우니까 또 플라스틱을 또 해서 주시고 그래서 이걸 안 받을 수도 없고 오늘도 내 텀블러는 옆에서 놀고 있고 플라스틱을 2개나 쓰고 오면서 좀 되게 죄책감이 들었는데 버리지 않을 권리를 우리가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이 하나를 가지고 그냥 여러 가지 얘기를 아이들과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법무국가 조제에서 환경지도까지 발전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런 거부터 뭐 민주시민, 인성, 다문화, 진로, 경제 이런 주제까지도 다룰 수 있고요. 저희는 꼭 SDGs 17가지 항목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분석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도 분석해봐요. 요즘에는. 그래서 굉장히 수준이 높은 아이들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은 안 하더라도 교사들이라도 이 주제에 대해서 이런 융합적인 주제가 연결된다는 걸 알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문제를 바라보는 것들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 평택형 프로그램에서도 이런 SDGs의 주제들을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환경교육, 지속가능 발전 교육에서의 핵심적인 부분은 삶과 우리가 진정으로 연결되는 것을 배우고 있는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나 제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뒤에 숙제로 주신 거를 많이 못할 것 같아서 좀 고민스러운데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 과학기술이 변하면서 우리 사회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변했잖아요. 저도 대학 다닐 때 처음에는 이렇게 손으로 숙제를 냈던 것 같은데 졸업할 때는 컴퓨터로 막 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데 그 빠르게 변하는 속에서 뭐 전기 사용이나 우리가 사용하는 양 자체가 비교가 안 됩니다. 30년 동안 전기 사용료가 7배가 올랐어요. 그러면 인구가 줄어들 거라고 예측을 하잖아요. 계속 인구의 증가세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비율은 이렇게 높아지기 때문에 인구가 7배가 줄지 않는 한 전기 사용료는 이만큼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더 많이 변해야 되는 것 같고요. 실제로 이거는 그냥 일반 시민들이 그린 거예요. 2050년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라고 했을 때 막 그린 걸 보면은 그런데 이거를 과학기술부에서 그린 걸 보면은 2045년 얼마 안 남았죠. 너무나 빠르게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변해요. 그러면 그런 속에서 우리가 그런 과학기술이나 AI를 어떻게 볼 것인가? 오늘도 회의가 온라인으로 어떤 콘텐츠 만드는 그런 것과 관련한 것인데 이렇게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어떤 윤리적 책임을 강조하는 그런 기준이 생겼어요. 정말 이런 것들이 AI가 만든 것이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느냐, 다양성을 존중하느냐, 공공성을 지지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계속 많아지고 우리가 과학기술이 잘못한 건 아닌데 과학기술을 쓰는 우리가 어떤 게 괜찮은 기술인지에 대해서 더 생각해 봐야 되는 시기를 살고 있죠. 그래서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 이걸 만든 사람이에요. 플라스틱을 만든 사람이 아니라 일회용 비닐봉지를 만든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는 환경을 보호하려고 만든 거예요. 환경이 너무 저렇게 종이를 맨날 갖다 버리니까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일회용 비닐봉지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일회용으로 쓸 줄 몰랐어요. 이거는 가볍고 여러 번 쓸 수 있는 가방을 만들면 사람들이 저렇게 버리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과학이 원래 예측했던 대로 이 사회에 나왔을 때 돌아가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계속해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가난한 나라에 우리가 뭔가 원조를 해준다라는 명분으로 막 과학기술에 들어가서 여기에 애들이 이렇게 펌프를 막 돌리면은 물을 먹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야. 막 칭찬을 했어요 처음에. 근데 지금 이거 어떻게 됐죠? 혹시 아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같은 날씨에 이거 돌리라고 하면 모르겠어요.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뜻으로 시작했는데 현지 사정을 너무 몰랐던 거죠. 아이들이 힘들어서 돌릴 수가 없어요. 이걸 돌릴 힘이 없어요. 그걸 돌려야 물이 나오는데. 그래서
과학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적정기술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데 무조건 크고 최첨단을 주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그 지역 현지에 필요한 거를 해야 되고 그 과정이 그런 것들이 이제 더 우리가 질문을 더 깊이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과학이나 기술들이 어떻게 하면 인류에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미래에 도움이 되는 기술이 될 것인가가 앞으로 과학자가 되려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과학을 대할 때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집을 만들거나 패시브하우스를 짓거나 제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전기 사용하는 거를 줄이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럼 제도를 바꾸자. 그러면 제도에서 공공 건축물은 에너지 제로 건축물이 아니면 허가를 안 내주는 거죠. 그게 유럽에서는 제가 독일에 갔을 때 보니까 2009년에 시작이 됐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도 시작이 됐어요. 2020년부터 그렇게 하고 있고 다만 큰 건물에서 차차차차 작은 걸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제도가 우리 사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 시간을 시민들이 좀 벌어야 되고 그리고 과학기술도 도와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제로 에너지 건축물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과학기술이 좀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역할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단락을 하자면 우리들의 시민성은 어느 수준인지 한번 우리 지역사회에서 같이 고민해보자. 그리고 같이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은 문화인 것 같아요. 저는 지속협의 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여러 공동체들을 만들고 조직하고 계속 모임을 어떻게든 하시고 모니터링도 하시고 너무 잘하세요. 근데 이런 게 사실 우리 사회를 바꾸는 가장 큰 원동력이기 때문에 여기 오신 분들도 어딘가 기관이나 조직이나 모임에 꼭 소속해서 뭔가 변화를 꿈꾸는 그 시간들을 함께 경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지역에 어제 에너지 협동조합 새로 만든다고 해서 밤에 가가지고 꾸역꾸역 하나도 모르면서 같이 참여하고 그러고 왔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회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앞에서 시간을 많이 해서 나머지 30분 동안은 열심히 제가 공부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보다 더 잘 아실 분들이 많아서 좀 부끄러운 상태입니다. 지금 이해해 주시고요. 가장 최근 자료를 그래도 제가 찾았어요. 한국의 SDGs 이행 보고서인데 저희는 이제 SDGs 보고서를 제가 써본 적은 없는데 ESD 지속가능 발전교육 한국 보고서는 제가 한 2차례 정도 같이 써봤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좋은 사례를 뽑는 기준은 17가지라고 하면 여기에서 적어도 여러 가지를 포함하는 그런 사례를 만들어내면 그거를 우수 사례로 좀 뽑아서 순명적으로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 보고서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이 각 분야에서 꼭 필요한 지표들을 우리나라도 만들고 있고 택시도 여기 계신 분들 지속협의 중심이 돼서 공무원이나 시민사회가 모여서 지표들을 계속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얼마나 잘 이행했나를 매년 보고서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매년 보고서가 조금씩 다릅니다. 사실 환경하고 조금 더 접목이 되거나 제가 관심 있는 분야들은 이런 정보들인데 오늘은 여기 13, 14, 15번만 시간 관계상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른 파트는 우리 김덕일 회장님이나 이은영 교수님이나 다른 분들이 잘 다루신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만 좀 가지고 왔어요. 근데 13번은 저 말고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이미 너무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기후하면은 이렇게 엄청난 다양한 방식의 재난들을 우리 떠올리고 있고 이거는 저도 AI한테 이 그림을 제가 옛날에 봤는데 못 찾아가지고 그냥 그려달라고 했더니 그려주는데 제가 원하는 거랑 약간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팬데믹을 막 겪을 때 팬데믹을 겪고 있는 파도가 이렇게 있으면 이거를 뒤에서 덮쳐오는 파도는 경제 침체 바로 이어서 올 거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랑은 비교한 데가 너무너무 높은 파도가 위에서부터 기후위기라는 파도가 올 거다라는 그런 그림들을 제가 봤었거든요. 전에. 그래서 강의할 때 많이 썼었는데 이게 실제로 이제는 저 너무 높아서 안 보이던 파도가 보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좀 많이 겁나요. 제가 30년 전에 환경학과를 가서 30몇 년 전에 환경학과를 가서 지구는 우리가 지켜야 돼 이러고 갔는데 그때는 우리가 100년 뒤에는 진짜 지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우리가 지구를 지켜보자 그러고 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100년 뒤가 뭐예요? 5년 뒤, 10년 뒤를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 파도가 굉장히 우리 옆에 가까이 와 있다는 거를 가장 체감하게 해주는 게 기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들은 이제 여러분 자료에 다 들었기 때문에 그냥 보시면 되는데 기후변화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들이 지금 현재 2025년 그 기준에서 나오고 있냐. 지구 평균 온도 0.85도 이제 이게 여기 산업혁명 이후부터 해가지고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 거고요. 온도가 1도씨가 상승할 때마다 곡물 생산량이 5%가 감소한대요. 이런 데이터들이나 그리고 이제 뭐 해수면 상승 다 아는 얘기들이죠. 근데 그게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나와 있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금세기에 3도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말로 할 때는 안 무서운데 실제로 우리가 그동안 1.5도씨에 가깝게 오르는 동안 경험한 지금의 변화를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무섭게 인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기후인생 발생, 우리나라 발생하는 것도 이제 숫자를 다 담기 어려울 정도로 되게 많다라는 거고요. 그럼 평택은 어떠냐? 평택 자료를 좀 뒤져봤어요. 이 자료가 어디 출처가 어디였더라? 평택시 사례조사 보고서에 있었는데요. 2005년도에 연평균이 12도였는데 2024년 딱 20년 됐죠. 20년 만에 2.5도가 상승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약간 어떤 해에는 조금 한 2도 상승, 어떤 해로 하면은 1.5도 상승인데 좀 차이가 많이 나는 해긴 해요. 이 두 해가. 그렇긴 하지만 전 세계에서는 1.5도에서 2도씨 안에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체감하는 거는 훨씬 더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섭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평택시는 그래도 그 기후 적응 대책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32.9%를 감축하겠다라고 하는 엄청난 목표를 세웠어요. 40%는 엄청 이제 국가 수준에서도 이제 이 목표를 가지고는 있는데 아이디어란 숫자는 아닌데 저거를 하기도 너무 힘든 그런 것들이 있죠. 40% 줄일 수 있으세요, 여러분? 제가 막 거의 집에 안 들어가고 전국 출장 다니고 막 한 달에 절반만 집에 가고 그렇게 하니까 한 15% 줄었더라고요, 저기 사용량이.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걸 더 줄이지? 그래서 서울에서 에너지 살인마을 할 때는 사람들이 낮에 다 모여 있어요. 에너지 사랑방이라는 이름이. 그러면 우리 집에도 에너지를 안 쓰니까 이런 것도 하고 별걸 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걸 줄이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제도나 과학기술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죠. 근데 이제 이 목표를 세울 때 이제 13번 목표를 가지고 이제 그 전 세계에서 SGS 목표를 할 때 그걸 우리가 측정 가능한 애들이 있고 이런 거 보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측정해 이런 지표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 보고서에서도 측정 가능한 거 위주로 보고를 내요. 그래서 2025년에는 그래도 항목이 좀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보고하고 있는 애들은 재난을 입은 인구수, 지자체가 어떤 전략이나 정책을 썼는지 그리고 연간 온실가스 총 배출량 어떤지 이런 기준으로 지금 보고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보면 우리가 그냥 평소에 되게 자극적인 데이터만 뽑잖아요. 근데 저는 현실을 좀 직시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데이터들이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배출량은 최근에 좀 감소하고 있어요. 다행스럽게도. 근데 그 이유가 중요하죠. 코로나가 있었고 그리고 경기 산업이 엄청나게 산업이 분화되면서 그리고 에너지 구조 전환도 역할을 조금 했어요. 원자력이 조금 줄고 원자력이나 재생에너지가 조금 확대되고 석탄이 감축된 게 조금 반영이 됐고요. 그리고 정책이 아무래도 조금 강화됐던 부분도 반영이 됐습니다. 근데 너무나 미비하죠. 그리고 흡수량도 문제인데 이게 배출량도 줄어야 되지만 흡수량은 늘어야 되는데 흡수량도 많이 줄었어요. 그 이유는 산림이 노령화되고 있고 면적이 축소되고 있고 산불 같은 게 너무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양면에서 다 가야지만 우리가 기후 적응이라고 하는 것으로 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후 악당 국가라고 불리는 게 그냥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 OECD 중에서 4위, 거의 뭐 압도적으로 앞에서 달리고 있고 1인당 온실가스는 더 높아요. 근데 이것만 보면 잘 모르는데 제가 다른 데이터도 오늘 가져오지 못했는데 1인당 어떤 에너지를 쓰고 있느냐 에너지원이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의 에너지원은 뭐가 많을 것 같으세요? 석탄하고 원자력이 압도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중국에 대해서 아까 여기 중국학교 교수님께서 잠깐 얘기 나눴었는데 중국은 신재생 에너지가 그래도 지금 엄청나게 투자를 해서 거의 30%를 육박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몇 퍼센트인 줄 아세요? 엄청 많이 늘었어요 최근에. 그래서 6%가 7%예요. 2% 3% 했었어요. 그래서 이 에너지원이 어떤 거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도 에너지 믹스를 얘기하는 이유는 에너지원이 중요해요. 에너지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에너지로 쓰느냐, 그 에너지원이 얼마나 다양하냐 이건데 우리는 석탄 비중이 너무 그동안 높았었고 원자력 비중도 굉장히 높은 편이고 그래서 얘네들을 좀 고르게 좀 해주면서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좀 더 투자해야 되는 게 상대적으로 너무나 큰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폭풍이나 이런 재난재해죠. 인명피해를 좀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인명피해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실종 사망자 수가 많이 줄었어요. 이거는 기후는 되게 안 좋아졌는데 재난도 많아졌는데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힘이 많아진 거예요. 그동안 정책적으로 뭐 예를 들면 뭐 투수블럭도 깔고 또 빌딩도 녹색 빌딩도 하고 또 태양광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태양광은 좀 그런가 아무튼 이런 대응들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회복력을 갖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지자체가 기후 적응 대책을 세우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망자 수는 줄었어요. 그런데 폭염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폭염이 그전에는 재난재해에 안 들어가다가 2018년도부터 폭염이라는 게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다시 오늘도 지금 노동자 한 명이 40.2도를 기록하면서 앉은 채로 죽었대요. 그냥. 그래서 내가 오다가 막 이러면서 캡처해놨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냥 이렇게 더워진다는 게 우리한테 너무 더워. 죽겠네 더워서. 이건데 야외 노동자들은 그냥 살인행위예요. 거기서 그렇게 하는 게. 그래서 엄청난 폭염이 지금은 굉장히 핫 이슈예요. 근데 그 폭염을 한번 보자는 거죠. 폭염이 그냥 가뭄이 많아지고 농업 피해가 많아지고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는 원인도 있지만 옆으로 가면 에너지 사용량을 증가시키고 해서 이런 것도 있고요. 신활관계 질환을 높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은 도로의 균열을 발생시킨대요. 그리고 화재 사고를 증가시킨대요. 도로 균열이 많으니까 교통사고도 증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곳까지 폭염 하나의 현상이 다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처럼 노동자가 그냥 죽는 거예요. 노동 생산력 악화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이 뜨거운 지구에서 태어난 아이들, 우리는 그래도 연두색에서 태어났다고 하면 지금 빨간색 지구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진짜 새빨간 지구에서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아이들이 지속가능한 미래에서 건강하게 좀 덜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 수 있는 기회의 차이 빨리 닥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10년까지 우리가 하는 결정이 수천 년 동안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그 10년 뒤에 아이들이 뭐 지구가 다 문을 닫고 죽는 게 아니라 사는 게 좀 괴로워지는 거죠. 그리고 그걸 대비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사람들은 진짜 많이 괴로워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형평성의 문제가 기후 문제 얘기할 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달이죠. 조희재 교수님 만나 인권 강의 하실 때 같은 풍당 다른 배라고 해서 이런 풍당이 왔을 때 큰 배를 탄 사람과 작은 배를 탄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 기후 문제만큼 이런 형평성의 문제에 가까이 있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같은 경우나 아니면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되게 크고 근데 이 문제가 제가 한 15년 전인가 태국인가에서 아시아 사람들이 모여서 기후 교육에 대해서 토론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거 진짜 기후 문제가 15년 전, 20년 전이니까요. 그냥 심각한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수준의 논의를 하는데 그쪽에 동남아 사람들은 막 자기네 사례를 얘기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냥 막 자기들이 어업을 하고 있으면 그냥 손 놓고 그냥 망하는 거고 사람들이 죽고 막 이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기후나 이런 폭염이나 이런 데 닥쳤을 때 이 장애물을 홈을 수 있다면 좋지만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내 의자를 다른 작은 아이한테 좀 힘든 사람한테 줘야죠. 그러니까 이제 기후 문제는 그냥 단순히 그냥 다 똑같아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더 소외되고 더 어려워하는 그 지점들을 좀 찾아야 되고 우리 청소년들이 어른들을 보면 그냥 억울하다는 그런 감정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야 되고 그들이 당사자로서 결정하는 것
것들을 우리가 좀 더 많이 기울여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유아 교육 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은 부모들이 이제 환경에 대해서 진짜 같이 그냥 해야 되는 거죠. 네, 뭐 이것도 기후보험이 요즘에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모든 시민들한테 상징적 의미 같아요, 저는. 근데 이런 거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후보험을 들어주셨어요. 여러분은 다 기후로 인해서 뭐 아프게 되면 이제 온열질환이나 뭐 이런 진단을 받으시면 보험금을 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누가 이거 보여주시면서 자랑스러워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좀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워하면서도 좀 마음이 아프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던 거예요. 이건 우리 평택 강사분들이 자료를 만드셨던데 평택에서 일어난 기후 재난들을 이제 우리가 실제로 보잖아요. 진해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거기 때문에 이런 기사를 찾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기후가 더 이제 더워졌을 때 우리가 지금부터 아주 좋은 시나리오 많이 열심히 노력하면 이쪽으로 가고 노력 못하면 이쪽으로 가는데 기후얘기인데 너무 정신 없으시죠? 자료를 혹시 원하시면 이렇게 파일로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택 자료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평택시에서 그 저금 대책 한 거를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디 살고 계세요? 자기 동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안 보이니까 어디 사세요? 비전 1동. 그래서 지금은 한 33.41 폭염 일수가 34.41인데 우리가 노력을 그냥 엄청 열심히 하면 41.61 정도만 15년 뒤에 지금 몇 년? 아무튼 15년 뒤에 더 올 건데요. 노력을 많이 안 하잖아요. 그러면 한 60일을 폭염일수로 가지게 됩니다. 이 정도. 각오하세요. 60일 잠 못 자실 거면은 이제 지금 그러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노력을 했을 때랑 안 했을 때의 시나리오 가지고 굉장히 이제 하는데 이 노력이 그냥 노력이 아니라 엄청 피 있는 노력이어가지고 이런 차이들을 우리가 데이터들을 좀 알고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시에서 그런 적응 대책을 만들죠. 우리 시만 하는 건 아니고 이건 의무이기 때문에 전 지자체가 다 하고는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잘 지켜지고 있는지는 시민들이 보시고 의견을 내요. 우리 이제 지속협의도 위원회가 있고 모니터링 하시잖아요. 그분들이 그럼 시가 정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도 설렁설렁 정책 안 돼요. 이제는 좀 압도적으로 진취적인 정책을 만들게 해야 되고 그 진취적인 정책이 시의 이행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계속 모니터링하고 관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평택시가 내놓고 있는 정책들 그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시민참여, 정치제도, 기사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시민참여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함께 같이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재해에 대해서는 같이 대응하지 않으면 그냥 파도를 한꺼번에 다 맞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 좀 더 봤어요. 취약성 평가한 종합표인데 보시면은 이제 폭염에 대한 거는 이쪽 매우 취약한 비전 1도 어떻게 말씀하신 분 여기 비전 1도 매우 취약해서 다른 데도 다 취약하고 조금 취약하고 이런 데들이 왜 이러죠? PPT가 갑자기 그리고 이제 해상도가 갑자기 확 떨어졌어요. 엄수에서는 진이면이 지금 걱정인 거고 해수면 상승은 토승도 걱정인 거고 고덕면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태풍 그래서 근데 예전에는 이런 데이터를 공개를 잘 못했어요. 집값 떨어진다고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근데 지금은 너나 할 건 없어. 이거 가봐야 안 되는 지역이 없어요. 그래서 피할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냥 다 같이 열심히 노력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경기도민들한테 물어봤어요. 기후하면 무슨 감정이 듭니까? 여기 평택시에서도 한 200명 넘게 답을 하셨거든요. 그랬더니 제일 많은 게 불안하다는 거였어요. 근데 그 다음이 미안하다는 거였어요. 사실 불안한 것보다는 미안한 게 더 많은 게 나아요. 죄책감. 왜냐면 미안하고 죄책감을 갖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면 뭔가 우리가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불안하기만 하고 끝나면 안 돼요. 사람들이 불안해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도 손을 안 잡아서 몰라 그래서 어떻게 살다 죽지 뭐 이러면은 우리 미래 우리 아이들은 너무 고통스럽게 살아야 하니까. 그리고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50년 더 사실 거죠. 50년 뒤에 매우 고통스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불안감을 다른 감정으로 좀 바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에서 여쭤봤을 때 이 조사가 맨날 부정적인 것만 물어보길래 제가 우리는 좀 긍정적인 것도 물어보자고 그래가지고 긍정적 감정은 책임감이 더 생긴다. 실천 의지도 막 생긴다. 연대감이 생긴다. 이렇게 이제 사실 다른 게 고를 게 없어서 고른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응답을 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마음들을 이런 감정들을 좀 모아서 우리가 다음 단계로 가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지금 현재 기후가 현실이라고 생각해요. 기후위기가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그걸 다 이미 현실화됐다라고 보통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이게 1000명이 넘게 답을 하신 거거든요. 1200명. 그런데 그러면 얼마나 줄이래요? 소비량. 여러분은 얼마나 줄이겠어요? 에너지 얼마나 줄이겠어요? 현실이건데. 라고 했을 때 저는 놀랐어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저 뭐 30%에서 50% 줄이래요 하시는 분들 되게 많고요. 10%에서 30%도 이렇게 한 70% 정도는 굉장히 열심히 줄이겠다. 여기 50%에서 70% 줄이겠다. 100% 줄이겠다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은 뭐지 장난인가 말인가 막 이랬는데 근데 줄일 의사 없는 1.2%도 있고요. 되게 작게 줄이겠다는 거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게 사실 저희가 여기서 조사하고 평택도 조사하고 다른 데 이제 따로따로 몇 군데를 조사했는데 이 조사가 조금 더 많이 나왔고 근데 다른 데는 편차가 심해요. 줄이겠다는 사람이 많은데 안 줄이겠다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같이 이제 조금 가운데로 모이게 진짜 약간 너무 많이 줄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현실적인 것들을 조금 더 고민하게 해드리고 좀 줄일 의사가 없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게 좀 손을 내는 게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주변에는 줄일 의사가 있는 분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저 그래프를 보여드렸어요. 누구나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요. 그리고 그게 무슨 의미가 내가 한다고 되겠어. 뭐 지구가 이렇게 인구가 많은데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대의 힘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의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해양 생태계 안 씹어먹는 거 맞죠? 15분까지. 네, 10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 생태계도 해양 생태계도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있는데 이런 거는 그런 지표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30억이 넘는 사람들이 생계 수단으로 해양이나 해양 생물 다양성에 의존하고 있다고 하고 이산화탄소의 30%를 해양이 하고 있어요. 흡수하고 있고 최대 단백질을 공급하고 있고 그래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해양이. 근데 우리는 해양에 인접해 있지만 인접하지 않은 사람들의 소양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양에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는 직접적으로 해양에 쓰레기를 보내고 있고 해양에서 나는 생산물을 먹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니면 보통 사람들도 해양은 이렇게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사이에 산성도가 저만큼 높아졌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 측정하는 기준 중에 해양 쓰레기가 되게 중요한데 엄청나게 많이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들을 원래는 부역영화 지수를 가지고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측정하는 지점이 지금 정해져 있지가 않아서 대신에 해양 쓰레기 수거량으로 지표를 현재 사용하고 있다고 하고요. 근데 이렇게 좀 10년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좀 그것도 심각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해양 쓰레기 중에서 무게를 기준으로 보니까 50%가 플라스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양에서 그렇게 플라스틱을 먹고 폐에 꽉 차가지고 죽는 새도 생기고 그게 꽉 차는 폐에 꽉 차서 음식을 못 먹는 것도 문제지만 플라스틱이 몸 안에 많이 들어가면 플라스틱이 갖고 있는 독성이 엄청나거든요. 걔네 때문에 얘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큰 새들이 엄청 많이 죽어요. 플라스틱을 먹어가지고 오인하고 그런 거 뭐 여러분 잘 아실 거고 근데 숫자로 보면요 더 많아요. 뒤에 있을 것 같아요. 뒤에 있을 것 같아요. 전체 개수의 88.5%가 여기 이제 쓰레기에서 해양 쓰레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플라스틱을 버리고 이게 이제 매립장으로 잘 안착이 돼서 거기서 처리가 엄청 좋게 처리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또 이게 이제 해양으로 흘러가는 경우도 너무나 많고 이렇게 불법 매립도 많이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해양에서 몸살을 그죠 앓고 있죠. 그래서 진짜 한
엄청난 큰 플라스틱처럼 생기기도 하고 근데 이제 미세 플라스틱 문제는 또 더 심각하죠. 우리 생활에 너무 가까이 와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인간의 건강에까지 지금 해를 끼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플라스틱 문제가 너무나 심각합니다. 할 얘기가 많았는데 플라스틱은 또 시작을 하면 너무 오래 걸려서 그냥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어업을 이거는 이제 저도 잘 모르는 자료들인데 여기 공부하다가 알게 된 거죠. 연근의 어업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이제 감소하는 추세인데 이것들을 어종을 그러니까 총 어항량 중에서 관리해야 되는 대상 어종을 이렇게 정해가지고 비율을 관리하는 건데 그 관리해야 되는 어종이 점점 늘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20년에 29% 정도가 그런 비율이라면 이 목표를 2025년이면 올해까지 50%, 80%까지 이런 정도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작다 보니까 엄청 급격하게 이런 제도들을 만들고 보호하기 위한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다. 이런 정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가 공부한 건데 너무 어려워서 그냥 자료로 보도록 이렇게 제가 제공을 해드릴게요. 육상으로 가볼게요. 육상은 우리가 이제 토지 관련한 거랑 평택에서도 좀 관심 많은 것 같은데 총 국토 면적 중에 산림 면적 비율이라든가 우리는 산이 없죠 여기는. 그래서 엄청 낮겠네요 여기는. 그리고 이제 보호지역 관련해서 보호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는 그 면적 이런 걸로 이제 이게 육상 생태계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거를 지표 평가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조금 데이터를 보면 뭐가 이렇게 심각하지 하는 느낌의 이제 그래프들이 나옵니다. 국내에서 산림 면적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보면은 이제 공장이나 도로나 주택이나 이런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것이 제일 크다고 나오고 있고요. 국토 면적 대비 산림 면적 비율이 계속해서 이제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나타내는 그래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산불이 영향 중에 하나라고 하길래 제가 다른 데이터를 좀 찾아봤는데 산불이요 이 아래 이렇게 막대기로 된 게 산불 횟수거든요. 이거 별로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근데 산불이 많이 났는데 산불로 인해서 면적이 감소하는 추세가 압도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 얘기는 산불이 엄청 커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기후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한번 산불이 나면 멈추지도 않고 너무나 피해를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줄이는 거는 이제 도시가 회복성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제 기후 적응 대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쨌든 기후 문제를 같이 해결하지 않으면 이건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산림 비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경기도가 그 중에서도 좀 산림 비율이 많이 감소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좀 저희가 알고 정책에 우리 이렇다 반영해야 된다라는 얘기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육지나 담수 산악지대에서 핵심 생물 다양성 지역을 이제 지정하는데 그 비율이 엄청 작은 거예요. 이 초록색이 그 비율인데 OECD들은 이제 65% 정도를 다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는 30%, 20%막 이래 버리니까 이제 보호를 너무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알고 우리가 어느 수준인지 좀 알면 그래도 좀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가지고 온 데이터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이 지금 화면이 갑자기 안 보여가지고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국가 적색 목록 지수라고 하는데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이제 멸종 위기종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제 멸종 위기종이 많으면 생물 다양성이 낮아지고 그게 이제 지구 생태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서 그런 데이터들도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냥 제가 읽은 자료들을 소개해드렸고요. 저는 이제 제가 일부러 다닌 건 아닌데 전 세계의 환경으로 사회를 바꾸는 사례들을 가지고 책을 낸 게 있어요. 지금 보여드리는 책인데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 잘 아는 도시 하나만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는 도시 중에 여기 아니야. 네, 시간 없어. 어디로 가서 프라이부르크이라는 도시 들어보셨죠? 독일에.
가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언젠가 우연회들에서 사실 요즘에 뭐 유럽 여행이나 이런 거 잘 안 가려고 노력하고 계신데 그래도 언제 기회가 되면 이렇게 연예인들이 같이 이렇게 잘 기반을 잘 갖춘 도시를 한번 가는 거는 굉장히 공부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도시를 갔을 때 저는 이제 프라이부르크가 엄청 유명한 도시예요. 저는 좀 사실 있을 때 거기가 제가 여기 슈바르츠발트라고 그 프라이부르크에서 높은 숲, 검은 숲이라고 부르는 곳에 올라가서 찍었던 사진인데 여기는 원래 원자력 발전을 하려고 했었어요. 독일에서. 근데 사람들이 포도농사를 많이 짓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포도농사 짓는 사람들이 그 자기 농업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서 농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원자력 발전 안 하고 싶어 라는 얘기가 시작이 됐는데 그냥 안 한다고 하면 먹히지도 않고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그냥 친환경 도시 만들 거야. 건들지 마 이래가지고 시장도 만들고 시민들이 다 나서서 계속 자기 지역의 미래를 그렸어요. 근데 그 예를 들면 100년을 그렸으면 그거를 한 10년, 20년, 30년 안에 다 이뤄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지역에서 제가 인터뷰를 많이 해봤거든요. 그분들이 다 내가 했어. 건축사도 내가 했어. 이러고 시민단체도 내가 했어. 여행사도 내가 했어. 공무원 내가 다 했어. 이렇게 자부심이 뿜뿜하는 그런 곳인데 그분들이 이제 여기에서 해낸 일들을 보면은 이 이제 독일의 어떤 곳에 가서 저 프라이부르크에서 왔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일단 엄지척을 해줘요. 아 너는 진짜 우리 집에서 살아. 친환경 적일 거야. 다 인정을 해요. 그 도시에 살면은 프라이부르크라는 이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도시를 이제 가면 이런 지도가 많이 보이는데요. 도시를 한 30분, 1시간만 이렇게 걸어가도 이 요소들이 다 친환경적인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한국에 가면 뭐 태양광으로 만든 축구장이 있고 여기는 주민들이 만든 소수력 발전소가 있고 여기는 유기농만 파는 가게가 있고 여기는 제로웨이스트 샵이 있고 이게 도시 전체가 다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집에서 한 300m 안에는 다 트립을 탈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형 주차장은 어떤 동네 이제 메인 동네는 한 군데에만 있고 다 트랩이나 걸어서 다녀요. 그 시내를 달릴 때 가장 높은 속도는 30km밖에 차를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차로 이동하는 것보다 도보나 트램이 훨씬 더 편리하지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우리가 환경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제가 고덕면에서 차를 안 갖고 여기 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제가 저기 우리 사무실에서 서정역까지 버스 타고 가는데 1시간 반이 걸렸어요. 차가 안 와가지고 내려서 한참 걸어가야 되니까 차가 안 와. 그래서 내가 진짜 힘들다. 근데 도시가 이런 교통이나 기반을 갖추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전 시민이 환경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될 것은 플라스틱을 적게 쓰고 분리 배출을 열심히 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도시가 정책을 정말 잘 만들게끔 우리가 목소리를 많이 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도시를 돌면서 여기는 우리로 말하면 예술의 전당 같은 데인데 그 앞에 시민들이 공동체가 운영하는 텃밭이 있고 여기 좀 돌아가면 이제 난민들이 같이 원주민들과 난민들이 같이 운영하는 텃밭도 있고 여기는 이제 환경교육센터인데 제가 여기 가서 이제 같이 설명 듣고 너무 좋았다. 너 한국에 오면 내가 안내해줄게 이렇게 말을 번 했다가 여기 실무자가 저한테 막 웃고 있다가 정색을 하면서 난 안 가 이러는 거죠. 왜? 거기 가면 이산화탄소 배출 얼마나 하는데 내가 한국까지 가 이래가지고 조금 스트릭한 독일 언니들이 좀 그런 게 있는데 이곳도 공간이 어떤 대형 박람회 같은 거 예를 들어 우리도 정원 박람회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그 공간들이 그냥 다 이렇게 하고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공간들을 다시 이제 시민들의 공간으로 재방문해서 계속 쓰는 공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공간들에서 대표적인 환경 교육이 이루어지고 시장에 가면은 비닐봉지를 찾을 수가 없죠.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거 하나 가지고 가면 그대로 계산해주고 길에서도 내가 농민인데 그냥 뭐 가게까지는 안 차리고 어떤 카페 앞에 자리 하나를 빌려서 그냥 어디든 내가 생산한 걸 갖고 오면은 길에서 사람들이 이제 그걸 좋은 음식으로 사가고 이런 문화 그리고 이제 트램이나 뭐 이런 것들 교통에 있어서는 압도적이죠. 그리고 뭐 여기 헬리오드롭 같은 거 되게 유명한데 여기는 보봉이라는 마을인데 여기는 이 사람의 건축가가 이 안에 살아요. 그래서 태양광을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이 집이 돌아가는 회전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다거나 이런 여기도 이제 건축사들이 이 동네 보봉이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마을을
건축사들이 다 안내를 해줍니다. 자기들이 친환경적으로 지었기 때문에 너무 자랑스러워하고 여기에서 남는 에너지를 다 판매를 하거든요. 재생가능 에너지로 지역 에너지로 120%, 150% 생산을 하기 때문에 에너지는 다 옆에 또 나눠서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로웨이스트 샵이 사실 제가 여기 2018년도에 가서 찍은 건데 이때 우리나라에 플라스틱 대란이 났었고 이 플라스틱 샵을 한국의 KBS에서 와서 촬영해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보도가 됐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많이 생겼어요. 이거 우리는 또 좋은 거 벤치마킹 엄청 잘해요. 평택에도 있었는데 하나 있어요. 제로웨이스 그 평택 자활센터에서 하는. 근데 이제 우리한테는 아직은 소문도 돌아있고 이런데 여기는 가면 그 작은 도시에 있는 가게들도 사람들이 계속 줄 지어서 와서 그릇을 가지고 와서 다 사가요. 다 알맹이만 사가요. 그래서 이런 문화를 만드는 것만큼 그런 게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까 말한 보봉이라는 마을에 하나밖에 없는 주차장, 태양광으로 되어 있는 거고 다 여기를 주차하고 차를 이용하고 싶으면 그 다음에 트램을 타거나 그냥 집에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린 빌딩, 그래서 호텔 같은 경우에도 이제 녹색 커튼을 하면서 수건 이제 이건 우리나라도 이제 요새 많이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친환경적인 운영을 하거나 주민들이 그런 거의 핵심은 주민들의 커뮤니케이션 이 정책들을 다 만들어내는 게 힘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 같은 데가 계속 모여서 우리 맨날 모여서 얘기만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정책을 여기가 그런 커뮤니티 공간으로 계속 모이는 그런 곳인데 그렇게 해서 그 지역을 계속 바꾸면서 자부심으로 그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좋았거든요. 이런 사례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보다 되게 바위로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지만 이렇게 같이 하면 재미있고 의미있고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라는 얘기. 그래서 용기를 우리도 내서 좀 변화를 만들어보자. 그리고 용기를 내면 마법이 일어날 수 있다 라는 것으로 죄송합니다. 시간을 초과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5개 부분이 되어 있고 사람들과 관련된 사회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상호작용을 그리고 살릴 수 있고 하는 어떤 그 경제 영역이 있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영역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처음까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17개 목표를 각각 보다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영역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제가 우리는 항상 지속가능 발전 목표 교육을 하기는 하지만 이 통합적 사고를 하셔야 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 드리는 거고요. 아주 놀라운 오늘 수업이었습니다. 그림을 너무 잘 그리시고요. 지속가능 발전 목표 교육을 하기는 하지만 이것을 도시로서 이렇게 가는 것은 굉장히 좋은 통합적 사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환경 수업이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을 중심으로 두고 사회랑 연결시키고 경제랑 연결시키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환경을 중심으로 해서 수업이 이루어진 것에서 그 전에도 환경 영역에 대한 여러분들이 강의를 하시긴 하셨지만 제가 잘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 최고의 강의였다. 이제까지 지속가능 발전 대학 10년 중에서 환경 영역에 대한 수업은 놀라울 정도로 두 번째 놀라운 진짜 제대로 된 강의를 여러분들이 들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환경을 중심으로 해서 가게 되는데 여러분 137페이지 이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환경에 대한 개념. 환경은 우리가 이렇게 느낄 수 있고 감상할 수 있는 자연이다 보시는 거고요. 또 환경은 관리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관리를 하는 우리의 자원이고 또 재산이고 소중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환경은 틀림없이 해결해야 될 문제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뒤에 세 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인 것이고 함께 우리가 배워서 배워야 하는 것이고 계획하고 보살펴야 하고 우리가 사는 삶의 터전이다. 이게 도시로 연결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미래 세대에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생존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 세대가 살 수 있는 생존과 관련된 얘기인 것이고요. 공동체 프로젝트는 어떻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느냐면 일거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의 일거리. 제가 우리 지속가능 발전대 공부에서 뭐 해요? 우리가 이렇게 환경 쓰레기 좀 줄이고 그래서 사회가 바뀌나요? 바뀝니다. 인식하시고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실천하시면 사회가 바뀝니다. 집값이 올라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파트 집값은 비싼 곳에 좋은 곳에 있어서 아파트 집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깨끗해야 돼. 보면 분리수거가 잘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꼭 아파트 공동체가 아니더라도 우리 동네에 많이 보실 거예요. 이렇게 쓰레기 수거하고 모아서 수집하고 하는데 어떤 동네는 너무 엉망진창이에요.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우리 동네가 그런 도시다라고 생각이 되면 좋지 않은 동네잖아요. 근데 그게 다 동네 환경이고 우리 아파트가 그렇다면 좋은 동네가 아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동네는 분리수거도 잘 되고 사람들이 그렇게 실천하고 행동하는 모습들이 너무 좋고 아름다워 보이고 그들이 우리 이렇게 이웃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은 일들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핵심 개념에는 그래서 우리가 환경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하고 공동체 프로젝트다. 우리의 일거리예요. 그러니까 교육 사업 하시는 분들은 환경을 중심으로 해서 환경을 이해하시고 환경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 사업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의 생존, 기업의 어떤 좋은 일거리, 좋은 솔루션, 제품 이것은 다 환경 중심으로다가 프로젝트로다가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정부일 수 있고 지방정부일 수 있고 평택시의 어떤 부서의 프로젝트는 다 환경 중심으로 가져야지만 인정받을 수 있고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는 우리 공동의 프로젝트 일거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각각의 조직 사회에서 일을 하실 때 이 환경 중심으로다가 풀어나가셔야 합니다. 넘어가시면 그 핵심 개념에는 137페이지가 있습니다. 다른 거는 이렇게 큰 느낌으로다가 이해를 하시지만 139페이지의 생태 시민성은 개념 정리를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태 시민성은 생태 그러니까 환경이 들어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시민성이니까 사회잖아요. 그래서 환경과 사회를 연결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SDG의 통합적 사고 중에서 환경과 사회를 연결시킨다. 통합적 사고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쉽게 얘기를 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환경을 깨끗하게 만들고 환경적인 어떤 농업을 한다든지 쓰레기 분리수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사회가 좋아지고 도시가 좋은 도시가 됩니다. 우리 동네가 좋은 도시가 되고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좋은 공원도 만들고 좋은 공원도 있고 깨끗해 보이고 어떤 녹색으로서 이렇게 더운 폭염도 좀 해결할 수 있고 이런 것은 이 환경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사회를 연결시킬 수 있는 생태 시민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념 정리를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하면 우리 사회가 좋아진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 거냐면 이 생태 시민성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참여, 이 어떤 환경에 대한 이 참여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참여하고 어떤 생태 시민성을 갖고서 시민 참여를 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필요한 것은 도시계획입니다. 도시계획. 그러니까 공원도 잘 만들어져야 할 것이고 교통의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하면서 도시계획이라든지 뭐 자전거도로라든지 뭐 공원이나 녹지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시계획까지 함께 가게 되면 환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회가 좋아지는 지속가능한 도시가 할 수 있는 그런 거다. 단순하게 분리수거하는 행동이 그렇게 하찮은 것이 아니고 이렇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좋은 환경부터 시작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기도 하고 우리의 그러니까 해결해야 하는 어떤 공동의 프로젝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핵심 개념에는 생태 시민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또 인상 깊었던 거 다 아시겠지만 그 인큐비니 같은 것이 많은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환경의 이야기, 그 다음에 그러면서도 사회, 경제를 한꺼번에 연결시켜서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결국은 뭐야? 그렇게 예쁜
해보기도 하고 우리는 그것을 선택과 소비와 구매와 소비를 하기는 하지만 그게 제대로 좀 알고 가면 그게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겠다는 거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천만다행이다. 우리 평택이 좀 늦게 출발하기는 했지만 제대로 환경 교육을 하시고 그렇게 역할들을 하시는 환경교육센터가 출범이 되어서 평택 사회가 도시로서 좋은 도시로서 바뀌어가고 있는 큰 역할을 하시는 센터장님이에요. 다시 한번 박수. 목표 하나하나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연결고리를 갖고서 우리의 공동체, 도시의 문제를 환경으로서 풀어내실 수 있는 거.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환경교육을 받으시고 교육자의 역할도 하시고 또 각자의 조직에서도 역할도 하시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뭐 어떻게 쉬운 질문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 계신 분들이 궁금하신 거, 오늘 강의의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환경과 도시의 문제 이런 것들 이 환경의 얘기를 조금 벗어날 수도 있는데요. 연결시켜서 아마 말씀을 해주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가 좀 질문을 안 하시고 예,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마이크 드릴게요. 저는 아이들 교구 개발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요. 저희 이제 가족들이 교구를 개발하는 과정에 요즘에는 이제 보면 업사이클링이 다 환경이랑 관련된 것을 선생님들이 선호하시고 제작을 원하세요. 근데 지금 제가 그 선생님이 그 저기 뭐지? 선생님 성함이 장미정 선생님. 네, 센터장님 그 사업 지원 사업 하는 거를 한번 봤었어요. 그 OED사 평택시에서 교구 개발하는 거를. 그런데 그거를 저도 한번 기획해가지고 한번 해봐야겠다 했는데 그거를 하기까지 접근하기까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람이 나랑 같은 마음으로 만나서 교구를 개발하고 해야 되는데 그거에 금액은 터무니없이 적은데 바라는 거는 되게 많이 해야 되는 서류적도 그렇고 그러잖아요. 좀 간단하게 할 수 있으면 참여해서 막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같이 해보고 싶은데 그런 거를 같이 할 수 있는 좀 기회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네 한번 어떤 식으로 제가 접근해야 돼 그런 교구를 개발하고 이제 아이디어를 같이 상의하고 할 수 있을지 궁금해서 마이크 잡아봤습니다. 반가운 질문이네요. 저희 활동에 또 관심을 가져주셨고 그래서 어떤 관심에서 그 교구 개발에 출발했을까 좀 궁금하긴 해요. 일단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유아할 땐 유아 교육에 관심이 있다가 어린이가 되면 어린이 교육에 관심이 있다가 이제 청소년에서 졸업을 하고 또 관심이 사라지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깊이 교구 만드는 것까지 고민하신다는 거 되게 반갑고요. 그러니까 저희 교구 처음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 품앗이를 통해서 교구를 조금씩 이렇게 만들어 보면 애들이 더 좋을 것 같아 하고서 시작을 했던 거였는데 그게 하다 보니까 엄마들한테 반응이 너무 좋고 그럼 이거 우리 정말 제조를 시작해볼까 해서 언니는 지금 제조업을 하고 계세요. 저희 큰언니는. 근데 그거를 하기까지 과정이 거의 10년 걸린 것 같아요. 이렇게 성장하기까지가. 근데 되게 아이디어는 엄마들이 많은데 그 아이디어를 같이 이렇게 모아주실 수 있는 분이 없는 거예요. 저희 엄마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쉽게 환경이랑 같이 접목시켜서 할 수 있을지. 저희가 이제 어쨌든 시에서 지정한 평택시 환경교육센터이기도 해서 사실 지역민들이 좀 다양한 형태로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을 늘 가지고 있고요. 근데 생각보다 저희가 예산이 엄청 작아요. 사람들이 제가 예산을 얘기하면 너무 놀라서 말을 못할 정도로 작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던 사업이지만 공동체로 만나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게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아주 조금이라도 7만이라도 되고자 해서 그 사업을 만들어졌는데 문제는 제 돈이면 그렇게 복잡하게 안 하는데 아시잖아요. 시에는 뭐 100만 원 작으면 작지만 저희 뭐 500원 쓸 때도 증빙이 여러 개가 붙어야 되거든요.
그걸 안 해주시면 이 사업이 사라져요.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가 이번에 시범적으로 해서 아 진짜 지속가능 발전교육 아니면 환경교육 이런 거를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 근데 그분들이 뭐 이거라도 매개라도 돼서 좀 더 모이실 수 있고 조금 더 꿈을 키워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사라지면 안 되잖아요. 이 씨앗을 만들어서 조금 더 이제 환경교육이 확산이 되고 관심이 많아지면 저희도 이제 사업을 더 만들 수도 있고 키울 수도 있고 해서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의 관심이면은 저희가 도와드릴 수도 있지만 지금 평생학습센터라든지 다양한 동아리 지원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데에서도 같이 하시다가 조금 더 전문적으로 환경교육으로 포커스를 두고 싶어 하면은 저희 이제 내년에는 강사 양성도 또 할 거거든요. 그런 데도 좀 참여하시고 저희 여기 계신 분들이 저희 강사 양성부터 해서 그런 교구 개발도 하시고 프로그램 개발도 하시고 사실 제가 오늘 좀 민망했던 게 저보다 강의를 더 잘하세요 우리 강사분들이.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서 얘를 지속 가능하게 사회의 변혁이 어떤 씨앗으로 키우는 거냐 아니면 그냥 참여하는 것 자체가 행복한 거냐 둘 다 의미가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서 일단은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그거 말고도 이제 9월 말에는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하시게 하기 위해서 교구도 좀 다양한 전문적인 것부터 일반 시민들이 그 놀이로 접근할 수 있는 것까지 좀 가지고 와서 한마당 행사를 기획하고 있어요. 9월 26, 27일에 그때 꼭 오세요, 선생님. 그래서 우리 지금 그 개발팀들이 개발한 것도 보실 거고 강사분들이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이 개발한 것도 보실 거고 또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직접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뭐 같이 와서 보면 더 키워가면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또 한 말씀만 간단하게 드리면 교구 제작 어떻게 해요? 힘들어요. 요거거든요.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좋은 분들이 계셔서 같이 만들면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를 그렇게 접근하시면 해결책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마찬가지예요. 좀 크게 접근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내가 교육 사업을 한다. 어떤 교육을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 그 다음에 이때 필요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 중에서도 교육을 위한 어떤 그 수업 계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을 갖고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할 것이고 교육의 내용은 무엇으로 가져갈 것인가? 그걸 좀 더 명확하게 하시고 여기에 이제 지속가능 발전이나 환경적으로다가 좀 같이 가시면 참 좋겠다. 저희 바람이고 거기에서 필요하면 체험학습이라든지 또는 수업의 방법으로서 도구를 활용할 수 있겠다. 그러면서 이제 교구가 이제 등장하게 되죠. 그러면 교구는 결국은 학생들한테 수업을 듣는 대상 참여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교육의 의미를 가져갈 수 있게 되는데 결국은 이 대상들이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교구를 만들어야 하고 그러면 이게 좀 괜찮고 의미 있는 수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도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많이 알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어떤 기회가 됐든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을 참여를 하셔서 같이 알아보시고 교구를 준비하시고 창의성이 많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 교구를 갖고 나도 이렇게 활용해서 뭐 쓰면 좋겠다. 다 그렇게 서로 쉽게 얘기하면 나도 좋고 너도 좋을 수 있는 교구를 조금 더 수업의 목적에 맞는 그러면서 새롭기도 하면서 창의적으로다가 좀 만들어 보는 처음부터 잘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더라도 효율성보다는 효과적인 교구가 되기 위해서 계속 고민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렇지만 그 내용들이 교구가 좋게끔 만드는 제작 계획이 있으면 다 잘 되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않을까 너무 이상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예. 네, 송표계입니다. 제가 평택에 산 지 한 5년, 5, 6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평택의 토박이 분들이 하는 말씀이 평택은 자연재해가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산도 없고 주로 평지다 보니까 비도 오지도 않고 눈도 많이 오지도 않고 아까 교육 자료에도 있다시피 작년에 이제 비가 많이 와가지고 침수도 되고 또 작년에 첫눈 왔을 때 폭수가 와가지고 지하 주차장 붕괴 지붕이 붕괴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평택도 안전한 도시가 아니라는 것을 굉장히 피부로 느껴지거든요. 예전에 비해서 많이 이제 기후 변화 이런 기후 위기가 이제 피부로 느껴지는데 그에 대해서 이제 도시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의드립니다. 앞에 말씀 공감하면서 들었는데 마지막 질문이 정확하게 이해는 좀 안 돼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 도시 환경이 어떻다고 네. 생각하시는지 평택? 평택이요. 아 평택이요? 저보다 선배님이세요. 5년 사셨잖아요. 저는 2년밖에 안 살아가지고 좀 잘 모릅니다만 이제 어쨌든 우리가 이 분야니까 열심히 이제 찾아보고 있는데 이제 저는 고향이 충청도예요. 충남 홍성이라고 1시간 거리에 있는 곳이고 근데 충청도도 사실 자연재해가 많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거기도 한번 불이 되게 크게 났었고 이제 눈이 오면은 굉장히 많이 갇히기도 하고 뭐 이런 거는 좀 있는 것 같고 평택은 이제 평평한 편의화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평온한 느낌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이제 홍수가 왔을 때도 예전 같지 않게 좀 그렇게 범람하는 것들이 생기는 걸 보면 이제 다른 곳보다 우리가 안전하다 이렇게만 하기에는 조금 지금은 그런 환경은 아니지 않나. 근데 이제 그런 자연재해나 이런 것보다도 여기는 공장이 많고 그래서 새로 들어온 아무튼 산업체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 그리고 이제 분지에 해당하고 그리고 여기 서해안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나 이런 공기에 대한 그런 공기질이 좀 안 좋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좀 더 위협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신도시로 가니까 제가 이제 본의 아니게 신도시에 살게 됐는데 처음에 갔는데 우리 이제 이 주거 지역 내에 아파트가 아니었어요. 처음에 제가 들어간 게 근데 분리배출하는데 음식물 쓰레기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물어볼 데가 없어서 편의점에 가서 주인 아저씨한테 저 음식물 쓰레기 어떻게 버려요? 했더니 그냥 화장실 변기에다가 버리라고 그러셔가지고 내가 되게 놀랐는데 이제 어느 조금 몇 달 뒤에 생기긴 했어요. 계속 이제 민원도 들어가고 했겠죠. 근데 이제 도시가 새로 만들어지고 기획할 때 너무나 이제 자연 조건이나 너무 조건들을 많이 갖추고 있는데 제일 먼저 갖춰야 되는 건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들어서 약간 제가 30년 살다가 여기 서울에 살다가 여기 왔을 때 느낌은 생각보다 교통 문제랑 그런 환경 기반 시설에 대한 인프라 이게 많이 부족하구나. 그냥 다른 거는 너무 여기가 너무 공간도 좋고 너무 좋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자연재해 이런 것보다도 그 도시가 내가 살아가기 위한 도시로서는 교통 문제, 우리 교육센터까지 오려면은 정말 너무 이렇게 해야 돼가지고 그런 문제가 더 크지 않나? 그래서 그런 거는 사실 우리가 열심히 얘기하면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위협이 생기더라고요. 좀 바꾸고 싶은 이런 생각이 한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자연재해 할 얘기가 없어서. 기후 위기는 전 지구적인 문제라서 이 평택의 지형이라든지 지역적인 특성, 자연적인 특성에 따라서 전혀 문제다. 그래서 덥다. 이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기후이기 때문에 더워서 평택은 폭염이 올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고 폭염이 오게 되면 아까 이제 폭염에 따른 영향들이 이제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특히나 교통을 계속 말씀하시니까 도로가 파손이 된다든지 그다음에 폭염뿐만 아니라 폭우가 왔을 때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이 기후 위기에 따른 어떤 문제들이 평택이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그리고 이 자체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 갖고서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안 되겠고요. 다만 우리가 이 이산화탄소 배출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결국 사회적으로다가 좋은 도시, 우리가 행복한 도시는 결국 녹지 공원이 좀 많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조금 있는 녹지를 좀 보존을 하고 좀 더 녹지를 많이 만들어 나가는 노력들. 그 다음에 이 결국은 이 자연 계속 그래서 자연재해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산업화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되면 이 환경적으로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 미세먼지가 됐든 음식물 쓰레기가 됐든
됐든 간에 이 쓰레기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을 하면 결국 우리가 실천하기 전에 좀 제대로 좀 알고 힘들어지겠다. 그 다음에 우리한테는 이런 어떤 폭염이라든지 폭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고 이것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회복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거죠. 예, 보세요. 교수님하고 센터장님 어떤 분이 이렇게 Q&A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실지 모르겠으나 저는 좀 우리 삶에 있어서 실질적인 걸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육상생태계와 해양생태계 공부를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화장실에 갔을 때 항상 딜레마에 빠진 게 쓰레기통 없는 화장실, 이거에 있어서 화장지가 다 물을 통해서 가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또 육상 생태계를 생각하면 또 화장지를 어떻게 버려야 되는지, 쓰레기통에 넣어야 될지, 그 촬영기에 내려보내야 될지, 그리고 음식 쓰레기도 지금 아까 제가 말한 그 화장지는 뭐 공교육에서도, 그리고 모든 공동 화장실, 그리고 저희가 뭐 스타필드 이런 대형 기업들도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이런 지식적인 게 저희 시민뿐만이 아니라 기업들도 잘 모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육상뿐만이 아니라 아까 플라스틱이 그 해양 생태계에서 너무 많은 물고기와 새들을 죽고 있잖아요. 그 친구들은 그걸 모르고 먹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다가, 그리고 센터장님한테 아까 좀 전에 교구에 대해서 말씀하신, 저는 사실 교구를 활용해서 또 수업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제가 지속가능 발전협의회에서 저희 체험학습 할 때 양말목에 대해서 할 때 이거에 대한 또 딜레마가 빠진 게, 이게 정말로 우리가 버려진 재활용 쓰레기통에서 찾아온 양말목이 아니라 이게 그걸 만들기 위한 양말목 공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열쇠고리를 만들고, 이게 정말 우리 아이들한테 제대로 교육을 하고 있는 건가. 그래서 저는 이 환경 교육에 있어서는 더 많은 책임을 갖고 교육자들이 이 부분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연구열고리가 우리나라에 잘 없는 거예요. 저는 교육만 하고 있지 이 부분의 연대가, 이 지속가능 발전협의회가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다 연대가 돼서 이게 교육에 늘봄, 돌봄, 그리고 저희 협력강사 다 들어가는 이 부분에서 분명히 봉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 대학이 프랙티스가 돼서 강사 양성 쪽으로 좀 더 진전, 업로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육상하고 그 해양 생태계 이 딜레마, 화장지. 질문과 해답을 다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답도 다 주시고 여러분들 뭔가 해결을 해야 되는 게 문제거든요. 뭐 더 부정적인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 문제 해결책을 찾는 것은 사실은 단편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입장 차이도 보셔야 되고요. 사회 여러 각도에서도 같이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육의 목적일 수도 있는 것이고, 정말 이 어떤 SDG의 실천을 위한 교육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계속 그러잖아요. 우리는 좋은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는 계속 어떻게 같이 모여서 상의해보고, 내가 정답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같이 답을 모색해보고, 그러니까 교육의 교구를 만들든지 아니면 화장실에 쓰레기를 휴지를 버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조금 더 고민해보고 하고, 또 교육자들은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좋은 재료를 만들고 강의안을 만들고 그렇게 하시는 거겠죠. 송 선생님 잘하고 계세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내려 보내는 게 옳을까요? 그거는 여러분 아주 현실적인 답을 드릴게요. 공부는 같이 하시는 것이고 저랑 하시는 거고 여러분들께 같이 하시는 거고, 제가 적극 추천하잖아요. 인공지능이랑 같이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돼. 이게 그냥 제가 답을 회피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요리한 중요성이나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조금 고민을 같이 해보시는 것도 차라리 고민을 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저기 그 질문에 내가 조금 답을 해드리겠는데요. 우리 평택시는 오수 처리가 돼 오수장이 있어요. 오수장에서 불러서 퇴비를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게 공짜로 오는 게 아니라 저가 돈을 주고 사요. 요거는 좀 잘못됐죠. 본인은 그것을 버린다고 하지만 이 오수 처리를 해서 비용은 들어갔겠지만 아니 화장지. 화장지도 마찬가지로 썩으니까 필립으로 퇴비를 해서 오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 재생 사이클을 퇴비 3대 아니 저기 식량 3대 요소가 뭔지 알아요? 퇴비, 물, 온도. 퇴비 없이는 사과가 잘 되지 않아요. 온도 없이는 또 안 되고 하는데 그 사이클에 퇴비를 뿌려야 되는데 제가 그 돈을 주고 사요. 그냥 염려 없이 그냥 버리세요. 그리고 제가 저기 2000 하이넥스 전자에서 뜨거운 반도체를 뜨거운 온도로 농사를 겨울철에 하우스를 짓고 이모작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 폐수를 버리면 상급수물이 2급수로 떨어지거든요. 근데 농민이 자기로 시설을 져야 됩니다. 이런 게 저는 아주 불만이에요. 오염수를 상급수로 2급수로 떨겨주는데도 농민이 해야 되고 폐수를 버려서 돈을 주고 제가 사야 되고 그리고 저기 저분 아까 저기 뭐 교구 만드신다는데 본인이 먼저 노력을 하고 손을 벌려야지 노력을 하지 않고 손을 벌리면 절대 안 해줍니다. 제가 저기 1,000만 원 들여서 태양광을 만들었거든요. 제가 관 대변인이 아니라 여기인데 1,000만 원을 들여서 태양광 저기를 했는데 그 10년이면 그거를 다시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전기요금이 한 달에 10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1,000만 원이면 10년이면 제가 적자예요, 적자.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답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휴지 종이는 재순환돼서 버리는 게 맞다. 그렇지만 두 번째 답은 조금 고민해보자. 두 번째 답은 고민해보고 시간이 참 오가되면 안 됩니다. 또 하시려고? 짧게 질문. 아까 저쪽 말씀하신 저 딜레마에 빠졌는데요. 여기 뭐냐면 저희 지역에 동네에 폐기물 처리 시설이 들어와요. 어쨌든 뭐 다른 관점에서 말고요. 폐기물 처리 시설인데 에코센터 같은 이렇게 뭐 체계적인 그런 시설이 아니고 사업 자기 개인 사업은 영리를 위한 그런 사업이 그런 사업체예요. 그런데 그 현장을 가봤더니 굉장히 노후된 장비 이런 걸로 처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처리 시설은 그쪽 사업체에서는 어떻게 명분화를 시키냐면 시에서 다 소화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도 어쨌든 시를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다 하는데 그 동네 사는 주민들은 굉장히 분진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뭐 폐수 처리 문제 그 옆에는 하천도 있고 병원도 있고 요양병원도 있고 주민주택가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정말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평택시에서 다 소화하지 못하는 걸 우리가 도움을 주고 있는 거다. 환경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주민들에 대해서는 동네 인근에 사는 주민들을 어떤 그 병원에 계신 환자들 그쪽에서는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저는- 방향성은 얘기해 주세요. 저는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하고 살았냐. 그럼 만약에 우리가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느냐라는 질문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룹이면 그런 얘기가 논의가 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면 이제 님비라고 하기도 하고 핀비라고도 하는데 님비는 일단 우리 집 앞에 있는 게 싫잖아. 반대로 우리 집 앞에 해달라는 데도 많아요. 혜택이 너무 많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생각하는 이 에코센터가 공식 사업이 아니고 그냥 개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케이스가 아직 안 된 게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것도 보고 이것도 보고 저런 그러니까 이건 환경 문제로 볼 수가 없어요. 그 문제는 사회 문제 지금 이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 중요한 이유가 거기서 경제 사회 환경을 다 같이 해서 우리가 답을 만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좋은 사회는 수기가 가능한 사회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바로 잡고 너 어떻게 생각해? 너 어떻게 이게 다 OX 해가지고 다수결로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물을 익혀서 한 몇 달 동안이라도 우리가 치열하게 논의를 하면 하나에 모아졌을 때 그걸 가는 거가 맞다고 저는 좀 믿고 있고요. 그런데 그 논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그런 질문들을 평소에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질문이 좀 어려워서 저도 좀 돌려서 얘기를 한 거고 아까 어렵지 않은 질문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교보를 내가 활용해서 교육하는 게 더 오염시키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 아니세요? 그거는 꼭 해야 되는 질문이에요. 환경교육을 하는데 교육적 효과 때문에 되게 반환경적인 양말목을 만들어내잖아요. 그거를 위해서. 그건 재활용이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좀 문제가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건 악이다, 선이다, 악이다 하면 안 되는 거. 왜냐면 그렇게 되면 이 문제랑 똑같아져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교육수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귀는 단계예요. 로맨스 단계. 양말목이 뭔지 모르겠는데 야, 이런 것도 한다고 해서 막 하다 보니까 이거 진짜 맞아? 그 다음에 좀 알아볼까? 이거 괜찮은 거야? 다음 단계는 어떻게 가야지? 그러면 이제 저 선생님처럼 교구를 내가 진짜 제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그 다음에는 정말 전문적으로 고민해야죠. 이게 진짜 친환경적인가? 이 결과는 효과적인가? 내 삶에 맞는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양말목을 하지 말아라 이 뜻은 아니에요. 그게 사람들을 처음에 사귀는 단계로서 괜찮아요. 근데 사귀고 끝나면 아무 상관없어요. 사귄 다음에는 조금 더 지식을 업그레이드해서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되고 그 다음 단계로 가면 이렇게 어려운 숙제가 주어졌을 때 적어도 우리는 토론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결론이 기다 아니다라고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토론이 되면 이 문제 해결이 좀 덜 돼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아니지만 다음 문제는 좀 해결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 힘이 우리한테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토론장이 아니라서 답을 함부로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만 보면 그게 만들어지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수비하시고 고민하시고 아니면 제대로 된 장을 좀 마련하시고 이게 정말 공적인 가치를 창출해야만 되는 없어서는 안 될 이 시설이 꼭 여기에 돼야 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과 여기에 들어왔을 때 또 사회적으로 힘들고 폐기될 수 있는 부분, 악영향의 요소들을 같이 고민을 제대로 수기하고 논의하는 장을 조금 더 만드셔서 각계각분야들 그리고 전체 그 지역의 사회가 전체 합의되는 내용들이라면 그거는 또 설득력 있게 뭔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조금 더 그 외에 조금 더 공식적이고 공정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이 조금 더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제가 이제 좀 페북이나 이런 걸 좀 보면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더 이제 안 받겠습니다. 안 받아. 이제 다음에 우리 센터장을 더 모셔서 읽기로 하고요. 계속 저희 지속평가분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하고 계속 이제 관련이 되고 하실 테니까 같이 상의하시고 교부가 됐든 뭐가 됐든 상의하셔서 얘기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